영화를 사랑하는 외계인들 화성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원 화성에서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접선한 이곳 화성신권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수원의 영화 덕후들이 모이는 축제 수원 사람들 영화제, 그중 시민 프로그래머들이 이번엔 영화제를 넘어 팟캐스트로 다시 뭉쳤습니다. 우리들끼리의 솔직한 취향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수원 화성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그로밋입니다. 와, 네, 오늘도 화성신곡 크루분들이 나란히 자리해주셨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크루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표도르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표도르입니다. 와, 거의 또 한 달 가까이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소리 잘 들어가죠? 네. 네, 이렇게 소리 우리는 늘 오디오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오디오 걱정을 하면서 3주간 잘 지냈습니다. 네, 또 우리 할님도 안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화 항해를 돕는 인공지능 하알입니다. 아무래도 저번 녹화 때는 참여를 이제 안타깝게 못했었는데 간만에 참여한 만큼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화성신공 팟캐스트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특별 게스트 한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게스트 빵상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빵상입니다. 끼랑끼랑. 와, 귀엽다. 네, 저도 30대 여성이고요. 그 수원 사람들 영화제에서 인연으로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오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워요. 와, 네, 다들 인사 한 번씩 들어봤고요.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제가 지난 회차에서 아이템 성장권을 얻으며 직접 고른 건데요. 평소 꼭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주제라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 볼 때 보고 나서 영화 안에 있는 내용을 좀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은 약간 좀 장르적인 색이 강한 판타지나 스릴러 같은 영화보다 좀 더 드라마 장르의 영화들, 현실적인 인물과 상황, 감정을 담은 드라마 중심의 영화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서 듣는 분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화 속 밸런스 게임에 앞서 가볍게 영화관 관련 밸런스 게임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는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구석 자리가 좋다 vs 중앙 자리가 좋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각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의견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번 질문은 게스트분부터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실 때, 영화관에서 보실 때 어디 앉으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저는 네. 중앙보다는 구석이라고 가까운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자리 중에서 제일 끝자리 있잖아요. 네. 계단 바로 옆쪽 그 자리를 가장 좋아해요. 진짜요? 네. 네. 특이하시다. 혹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건 아니고 제가 좀 이거 조금 말하면 변태 같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중앙에 앉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꺾어서 봐야 되는데, 네. 약간 이렇게 그런 옆쪽에 사이드 쪽에 앉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약간 눈물을 흘린다든지 막 놀랐다든지 이런 큰 표현들은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영화도 재밌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더 재미를 부과시켜주는 게 아닌가 해서 그 자리를 선호해요. 더 극장에서 함께하는 기분을 네, 느낄 수 맞아요, 있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극장만의 장점 중 네.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같이 네.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네.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극장을 되게 좋아하는 것도 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다음 이제 할님. 저는 어떻게- 중앙과 구석이라기보단 네, 저 맨 뒷자리. 맨 뒷자리. 근데 이제 맨 뒷자리 중에서 중앙이냐 구석이냐 네. 하면 중앙이에요. 중앙. 저도 어쨌거나 맨 뒷자리에 앉는 것도 이제 망상님이랑 조금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정말? 맨 뒤에 앉으면 이제 첫 번째로 네. 관객분들의 어떤 거 반응도 한꺼번에 볼 수 있을 뿐더러 그 분위기 전체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재미없어.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웃어. 웃고 있어. 그러면 이거 재밌는 장면이구나. 아, 뭐 그런 식의 어떤 포인트 그 관람할 때 좀 관객분들과 동화되고 영화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지점도 찾을 수 있을 뿐더러 두 번째로 제가 맨 뒷자리를 좋아하는 거는 스크린 전체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체를 멀리서 보다 보니까 놓치는 장면 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저는 맨 뒷자리를 선호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구석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좀 그 전체적인 거는 좀 덜 보이는 느낌이 아. 조금 네. 대각선으로 보다 보니까 한쪽으로 시선이 치우쳐지게 되는 아. 경향이 있어서 오. 좀 그런 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저는 그 굳이 고르자면 중앙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재밌다. 네. 근데 다들 정말 이유가 네. 있어서 되게 재밌네요. 아니 그 중앙도 뭔가 그런 흔히 말해 로얄석 그 인기 많은 석이 아닌 또 아예 맨 뒤. 아예 맨 뒤에 중앙인 것도 네. 되게 흥미롭네요. 보면 네. 인기가 없는 자리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아, 정말. 제 자리는 항상 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맞아요. 맨 뒤. 어차피 네. 아무도 안 가니까. 푸도르님은 혹시 저 되게 재미있는 게 저는 또 정중앙 좋아하거든요. 아, 스크린이 딱 내 기준에서 중앙으로 싹 보이는 우리 빵상님하고 할님은 그런 저를 볼 수 있겠다 싶어요. 2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2열 정확히. 네. 딱 중간. 네. 그래서 15번 정도. 음. 그거는 이제 통로 쪽이고 통로. 이 7, 8쯤이 딱, 네. 중간쯤인데 예. 7, 8 아니면 15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매를 해요. 되게 인기 있는 자리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뭐 조조로 본다거나 아. 약간 프라임 타임이 아닌 시간대에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혼자서 혼자 볼 때. 예. 혼자 혼자 볼 진짜 때. 그거 최고긴 네, 하죠. 네, 진짜로. 그래서 약간 그 뭐 메가 히트작도 좀 인기가 빠졌을 때 뒤에 보면 그 자리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온연한 온전한 관람을 영화에 집중을 한다 이런 식. 일관되게. 네네. 정말. 저도 사실 궁금. 중앙 쪽에 앉는 거를 오. 좋아하는데 그 사실 그 영화관 광고 중에 혹시 임시완이 G7 하시는 광고 아시나요? 맞아요. 뭐 지열 7번. 네, 지열 7번. 근데 그 광고가 거기서도 임시완 그 왜 G7으로 했냐면 가장 인기가 많고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객이 한 명이라도 앉아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그 광고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G7이 가장 인기 있는 좌석이고 그래서 사실 그거만 봐도 인기 있는 좌석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 항상 G, E, F 여기에 중앙 자리를 항상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누구랑 같이 보냐도 은근히 되게 갈리지. 네. 그것도 그것도 있을 것 많이 같아요. 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네. 지인 중에서 혹시 맨 뒷자리 싫어하시는 아, 분이 그쵸.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맞아요. 맞춰드릴 때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이것저것 좀 상황에 따라 변하긴 하는데 네. 확실히 근데 누구랑 가던 간에 중앙 자리는 항상 다들 가려고 맞아요. 가고 그래서 싶어 중앙 했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상대적으로 호불호가 덜할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근데 되게 놀라웠어요. 맨 뒤에서 구석과 중앙이 나올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되게 다양하게 변태스러운 결국 이렇게 결론이 되는데 좋아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영화관 관련 질문인데 이번에는 영화 엔딩 크레딧은 끝까지 다 보고 나간다 대 영화 끝나자마자 그냥 나간다. 둘 중에 혹시 다들 이번엔 혹시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네. 저는 사실 쿠키 영상 있으면 보는데 없으면 그냥 바로 나갑니다. 그렇군요. 영화 그럴 수 있죠. 좋든 안 좋든 그냥 바로 나가는 편이긴 해요. 사실 엔딩 크레딧에서 그런 뭔가 더 감흥을 느끼기보다는 빨리 나가서 뭔가 영화 글을 글을 쓴다든지 얘기를 하고 싶다든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중요하죠. 엔딩 크레딧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한데요. 먼저 말하고 싶어요. 이건 혹시 저 네 할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아무래도 이 쿠키 영상이 있냐 없냐가 네. 은근히 엔딩 크레딧을 다 보냐 마냐도 좀 중요하게 연결된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 쿠키 영상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는데 네. 언제부터가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맞아요. 쿠키 영상이 들어가면서 야, 이 쿠키를 안 보면 안 된대. 약간 이런 문화도 자연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이후에 쿠키가 있을까 없을까 마저도 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콘텐츠적인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딩 크레딧 때 다들 휴대폰으로 무슨 영화 쿠키 네.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는 분들 되게 많고 한데 저는 그런 쿠키 여부를 떠나서 엔딩 크레딧까지는 다 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어쨌든 간에 이 러닝 타임을 산재할 때 엔딩 크레딧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는 엔딩 크레딧조차도 영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래도 끝까지 좀 즐기려고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뭐 그 엔딩 크레딧 특히 막 노래 같은 것도 다시 나오잖아요. 맞아. OST 같은 OST도 다시 틀어주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영화의 그리고 끝에 등장해야 될 노래는 딱 이거야라고 방점을 딱 찍어주는 느낌이어서 최대한 그것까지도 또 좀 즐기고 나오려고 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도 할님이랑 동일한 의견인데요. 저도 무조건 끝까지 다 보고 정말. 편인데 네. 물론 이제 상업영화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좀 다급하게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빨리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웬만한 그런 상황이 받쳐주는 경우에는 끝까지 다 보는 편이고 저도 이제 대학 때 영화를 좀 찍어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엔딩 크레딧에 들어가는 음악을 정말 거의 몇 개월 동안 고심해서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말하려는 핵심 그런 요소와 그 여운에 어울릴 만한 노래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뭐 맞아요.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음악을 끝까지 듣는 게 저는 약간 예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작자에 대한 창작자에 대한 예의라고 들어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끝까지 다 보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이유가 아주 완벽한데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제를 20대 초반쯤에 부천 판타스틱 국제 영화제를 처음 제대로 된 영화제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크레딧을 다 보고 나면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관객들이. 그 문화를 영화제 가보고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 후로는 약간의 이제 이게 진짜 영화 문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습관을 지금까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거는 저 20대 때랑 저 이제 30 중반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아무튼 10몇 년 이상의 영화 관람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 차이가 되게 보여요. 그래요. 과거에는 그냥 후딱 일어나서 빨리 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소수가 보더라도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영화관을 가서 보다 보니까 크레딧을 다 즐기고 맞아. 가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일반 정말 영화관. 그런 것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로 한번 가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한 분씩 임의로 부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걸요? 물론 개인의 실제 입장과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입장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다룰 영화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취향이 꼭 닮은 두 남녀 키노와 무기가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고 즐거웠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지만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점점 엇갈리게 되는데요. 네, 무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아하던 그림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택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서 서로의 생활 시간과 이런 리듬이 달라지고 예전처럼 배려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점점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사이 어디까지 고집해야 할 수 있는지 이 영화 속 캐릭터 무기와 키노처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을 지키는 방법인지 이번 라운드에서 이제 할님이 키노의 입장을 이제 네.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키노의 입장을 표도르님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무기의 입장을 남성. 네. 네. 남성의 입장을 네. 여성. 네, 공교롭게 이렇게 됐네요. 네. 네.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일단 신선해라. 먼저 네. 그래도 표도르님 먼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사 자체를 좀 이렇게 듬성듬성 봤어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솔직하죠? 네. 네. 또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글쎄요.
일단 무기라는 친구는 초반에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문화 쪽으로 이렇게 많은 걸 수용하려고 하는 좀 이렇게 열려 있는 친구잖아요.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좀 MBTI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인프피 같은 느낌의 INFP 같은 느낌의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점차 이제 현실을 깨닫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성향을 바꿔가는 그 모습이 좀 저한테는 되게 공감이 사실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성별을 떠나서 저 스스로도 1화에서도 밝혔었는데 우리 화성침공 1화에서도 제가 원래 MBTI는 INFP인데 지금 일을 하고 나서 일을 해나가면서 점점 ENTJ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거군요. 슬픈 이야기인데요. 네. 슬픈가요? 오늘 살짝 저는 눈물이 나요. 듣는 ENTJ 분들도 글쎄요 공감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도 ENTJ이긴 한데 거기서 슬프다고 하셔서 혹시 다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시죠? 예, 그렇지. 혹시 빵상님은 MBTI가 어떻게 저는 되시지? ENFJ입니다. 아. F시구나. 네, F라서 쓸데없는 감정이. 네. 한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아니. 이렇게 좀 끊어가도 될 거야. 아무튼 네, 다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무기의 감정의 흐름, 무기의 변화하는 모습에 굉장히 이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되게 좋아하는 공연 혹은 좋아하는 전시 이런 걸 끊어놓고 너무 많이 끊어놓다 보니까 아이고 놓쳤다 하고서 못 가서 그걸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막 친구들이 아이고 너 또 그러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둘이 그 공감대를 형성하잖아요. 그 그렇죠. 영화 맞아요. 안에서 네. 보면 무기와 그 여성 키누.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그 첫 만남 자체가 막차를 놓치게 돼서 그렇죠. 네, 맞아요. 전혀 계획에 없던 막차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4명의 남녀가 무슨 카페 같은 데서 얘기를 하다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둘둘 나뉘면서 네. 그러면서 사랑이 사실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네, 너무 저게 가능하다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꼭 막차 모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클럽 가고 이러기도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의도치 않은 만남에서 오는 남녀 관계가 더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점차 그들의 입장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입을 하게 된 건데 전반적인 그 흐름 중에 아무래도 아버지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시선 그리고 뭐 용돈을 끊겠다 하면서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스토리 반전이. 네. 네. 그러면서 현실적인 모습으로 가는데 그때부터는 더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네.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역세권도 아닌데 집을 구하더니 결국 저렇게 애니 쯧쯧쯧. 부모님들의 도움도 끊기고 아이고 입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하면서 팔짱을 끼고 보게 되면서 점점 막 처음에는 뭐 소설이나 뭐 영화를 보던 그 무기가 이제는 뭐 인생의 승산이라는 자기계발서를 찾아본다든지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 그렇게 변화를 해왔던 입장이라 굉장히 공감이 좀 됐어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 것 같다. 그리고 같은 동양권 문화라 그런지 역시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모습이 있고 그런 것들에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의 입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나. 갑자기 나눠주신 네, 공교롭게도.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저의 본연의 감정도 무기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나. 여기까지 일단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되죠? 현실적인 것만큼 제일 이제 반박하기 힘든 게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또 싸우자고 네. 만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사실 근데 항상 저희가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아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저 상황에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잖아요. 근데 더욱이 이그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키누의 그런 입장을 조금 변호를 하게 됐는데 충분히 키누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는 인간이라면은 그리고 사회인이라면은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사회 현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 반해서 반대되는 가장 비합리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감정으로만 오로지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그 비합리적인 거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너무 근데- 명언이다. 굉장히 인공지능처럼 네. 비합리적인 일이다. 나 여기 동화되면 안 되는데 점점 이렇게 넘어가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런데 결국 항상 겪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영화가 아쉽게도 이제 그런 지점까지는 얘기할 수 없던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누군가는 부닥치게 되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영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결별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그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만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키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을 다시 되찾기에는 이미 내면의 상처가 많았기에 포기한 것이지 이들의 관계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사랑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복잡하고 미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키누도 충분히 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게스트로 오신 빵상님께서 네. 이쪽 의견에 더 설득이 되었다 하신 분께 매 라운드마다 얘기를 들어드리면 저한테 되겠습니다. 잘 이게 보이셔야 전략을 되겠네요. 다시 짜야 돼. 꼭 이렇게 한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되는 걸까요? 네, 결국엔 한쪽의 진짜. 편을 들어드려야 돼요. 그룹이 잔인하다. 그러게요. 둘 다 괜찮은데. 네, 둘 다 괜찮은데 근데 나는 이쪽이 좀 더 끌린다. 제가 좀 더 입장을 그러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제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1%라도 더 기우는 쪽에 한번 손을 들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저도 표도류님이 주장한 약간 무기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할님이 주장한 키누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아마 저도 20대 때는 키누이고 싶었고 키누랑 동일한 생각이었고 그 당시에도 키누와 무기의 그런 꽃다발 같은 연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근데 이제 저도 키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좋아하고 취미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도 연애는 할 수 있지만, 네, 아까 할님이 말했던 그런 뭔가 유효기간이 끝난 거죠. 마음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사랑은 종료가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면서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게 모두에게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를 해야만 더 많이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저는 지금 제가 그런 상황에 속해 있다고 어머나. 생각이 들어서 왠지 무구에게 조금 더 마음이 음.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20대 때 이 영화를 봤으면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제 기준에서는 표도르님의 입장에 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대결로 갔네요. 네. 어머. 되게 주관적인 대결이에요. 저의 주관적인 대결. 오늘 게스트 정말 위협적인데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네. 네. 네, 입장이 다르더라도 근데 설득이 될 수는 있죠. 네, 그렇죠. 그걸 극복을 할 수 있죠. 네, 설득. 네. 저 설득해 주시면 네. 됩니다. 아하.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음. 어떠신가요, 하일님? 저요? 네. 저도 사실은 무기에 좀 더 되게 잘 말씀하셨네요. 근데 되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네. 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맞아요. 좀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금전적인 문제, 뭐 이렇게 주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부닥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성이냐 감성이냐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너와 함께 해야도 되는가, 너와의 시간을 내가 좀 더 투자해도 되는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걸 좀 줄여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부터 생겨서 정말 다양한 문제가 이제 산재하게 되는데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마음의 크기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어떤 일본의 그런 이제 로맨스를 다루는 영화와도 조금 결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어떤 신파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커플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사실은 좀 더 무기 입장에서도 공감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키노도 충분히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결과 별개로 네. 키누의 입장에서 어떤 장면 혹은 어떤 감정선이 우리 하일님에게 조금 와닿았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급 궁금해지네요. 영화가 어떻게 보면 딱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잖아요. 맞아요. 전반부는 정말 꽃다발 같은 시간들이 연속이고 후반부에는 그 꽃다발들의 꽃이 하나씩 시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꽃다발이 풍성할 때의 그 그림이 정말 20대에 느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정말 잘 표현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표도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인연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막차를 놓치는 순간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 그거 좋아해? 나도 그거 좋아해 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겹칠 때 그 짜릿함은 정말로 말로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자체가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다들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감대라기보단 자연스럽게 이제 무기 입장으로 조금 이해를 하게 됐던 거였죠. 초반부에는 키누의 이런 꽃다발 같은 이야기, 우리가 언젠가는 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속에서도 어쨌든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 싶은 키누 입장, 그리고 후반부에서 이제 무기가 결국에는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양측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서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이라면 분명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쪽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타이밍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한 게 키누와 무기에게 이제 아버지의 지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계속 좋아하는 걸 하면서 결혼을 하고 뭐 예술가 부부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역시 이제 현실이나 타이밍이 주는 그런 불운한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이거와 비슷하게 또 500일의 썸머를 보고 어떤 시기에 이 영화를 보는지에 따라서 또 의견이 갈리고 그렇죠. 연애의 온도 같은 영화도 상대방이 어떤 입장이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화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의 가장 큰 무기는 결국 공감인 것 같아요. 네. 공감되는 포인트가 다 미묘하게 다르네요. 미묘하게 진짜. 달라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이번 라운드 빵상님께서 최종 승자 정해주신다면요? 최종 승자는 네. 혹시 더 아직 발언하실 게 나오셨나요? 저는 다 했다고 봅니다. 이번 라운드 최종 승자는 표두르님께 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진심이 담겼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걸리는 운이 좀 중요하네요. 그렇죠.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자면요. 이제 다음 영화는 최근에 황금 종려상을 받은 션 베이커 감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화제작일 수도 있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인데요. 네. 간단히 영화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바로 옆에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이런 화려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값싼 호텔에서 일상을 꾸려가는 저소득층 가족들의 이런 일상을 보여줘요, 영화가.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그 모텔 중 한 곳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는 6살 소녀 무니의 시선을 통해 가난하지만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어른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영화가. 네. 무니의 엄마는 이제 생계를 위해 이제 불안정한 일들을 전전하며 버티고 있지만 결국 이제 영화 말미에 주변인의 신고로 복지기관에 아이를 보호소로 넘기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무니는 엄마와 떨어져서 보호소로 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이제 바로 그 결말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무니를 엄마와 분리시켜 보호소로 보내는 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지 고민에 묻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서는 하이님이 부모와의 격리만은 답이 아니다 입장을 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도르님이 보호소 격리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다를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 라운드 승자 표도르님이 먼저 말하나요 또? 네, 먼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주제를 떠나서 사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색감이며 네. 미감이며 너무 동화 같고 아름다운 영화잖아요. 맞죠. 그리고 등장 인물들도 어딘가 다 부족한 것 같지만 굉장히 정이 많이 들게 되는 인물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잘 감상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봐도 질리지 않았고, 네, 그런 반면 그런 색감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은 사실 정말 내가 마주한다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끔찍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고, 사실 거주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고 맞아. 부모님도 그쵸, 엄마로서 문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조차도 사실 꾸준히 해결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영화가 그런 좀 예쁜 미장센들이 다 그걸 가리기 위한 정말 끔찍한 이 이야기를 가리기 위한 장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게 나였다면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내가 엄마여도 혹은 내가 문이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급작스럽게 주신 발언권이긴 한데, 이 지금 보호소에 문희가 가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실제로도 이게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실제로 아기 때 되게 혼자 집에 많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손 저 손에 플로리다 프로젝트처럼 예쁜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 연립주택 안에서 옆집에도 맡겨지고 뭐 옆집 슈퍼에도 맡겨지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동보호법 이런 게 안 돼 있을 때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때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엄마가 이때 내가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해결해 주지 못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약간의 결핍을 가져다 주면서 불현듯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과거의 기억이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런 과거에 아 그래 나한테는 아무도 없었지 괜히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이 사실 돼요. 어렸을 때 내가 정말 부모님이 필요할 때 옆에 없는 순간이 잦아지면은 그래서 이런 이 실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삶들과 그리고 또 영화 속의 무늬 그리고 그 옆에 친구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래도 친구들은 그 무늬의 친구들은 보면은 그래도 엄마가 계속 있거든요. 집에 맞아요. 있고 맞아요. 또 그들은 그 사실 성매매와 관련된 일로서 묘사가 되진 않죠. 정확히 어떤 일을 한다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래도 안정적이어 보여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문희가 친구 집에 자주 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정말 영화적인 것을 떠나서 지나치게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동 보호소에서 이제 직원들이 와서 문희를 이제 강제적으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네. 영화 결말로 치닫을수록 그때에 아유 그냥 좀 잡혀주지 이렇게 도망가나. 근데 그 도망가는 장면이 또 예쁘게 또 네. 맞아요. 네, 연출이 잘 돼서 끝까지 잘 감상은 했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마음을 콕콕콕 찔렀어요. 그래서 그냥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이기죠? 개인적인 경험만큼은 이길 수 있는 게 없는데 저 되게 매정한 사람처럼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 강하다. 것 때. 플로리다 프로젝트 영화 자체가 아무래도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큰 은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희 그 여자 주인공 문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영화가 정답을 내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 영화는 정답을 내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네.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등장인물인 바비가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건물 관리인으로서 이제 바비가 존재하는데 건물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바비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외적인 일은 바비가 건드리질 못해요. 가족에 대한 일이라던가 누구였죠? 문희와 이제 네. 그 가족에 대한 일, 기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 맨 마지막에 이제 문희가 실랑이를 할 때 그 보호소 직원들과 실랑이 할 때 딱 바비의 모습을 딱 정중앙으로 씬이 정중앙으로 잡아주면서 왼쪽으로는 어두운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른쪽으로는 밝은 바깥쪽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저희는 자연스럽게 씬을 보면서 바비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 은유잖아요. 왼쪽으로 가면은 결국 어떤 보호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을 은유하는 것이고 밝은 쪽으로 가면은 결국 이 아이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자유를 기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전 영화가 되게 대단했던 게 뭐냐면 바비가 어느 쪽도 가지 않고 앞으로 가요. 직진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직진을 해서 가는 곳이 이도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지예요. 그러니까 바비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션 베이커 감독이 바비에 최대한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좀 장치를 이것저것 설정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신이라면 이런 문희의 모습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 건가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영화가 전체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층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당신이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호소에 가야 되는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얘를 여기다 놔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광활한 평지 앞에서 아무것도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시의적으로도 좀 이것저것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제가 변호해야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부모와의 격리가 마냥 답은 아니다. 라는 게 저희 실제 의견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딱 잘라서 원인과 결과로만 잘라서 이걸 해결하기보단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총체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는 그런 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잘라서 엄마가 곧 이 아이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상태이니 엄마와 격리시켜야 된다. 이것이 답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쩌면 어른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 생각을 했어요. 물 드셨네요. 묻으신 꼭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 디즈니랜드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영화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쵸. 완전히 밖으로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해결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 그리고 시선을 잃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또 보니까 결국 딱 분리로만 우리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행복이 진짜 뭘까를 생각하는 게 이 플로리지아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지선다가 아니라 주관식이었네요. 그냥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네, 나아가서 더 나아갔어 따로. 격리만이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열어놨다. 야 너무 공감되는데요 저는. 그런가요? 저도 네. 다행이네요. 그로미님 약간 한 방 맞은 느낌인데. 네. 그냥 딱 영화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쵸.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사실. 눈이 감사합니다. 갑자기 충혈됐어요. 근데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빵상님 의견 들어보고 빵상님의 다시 두 분 변론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두 의견 다 되게 설득력 있는 의견이었어가지고 너무 고민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고 처음에는 표도르님의 입장이었어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아이가 자라기에 뭔가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아동 성애자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접근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영화 속에서는 밥이라는 관리인이 있었지만 현실에는 그런 밥이라는 관리인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호소로 보내는 게 지금은 아프지만 멀리 봤을 때는 문희한테 그게 맞는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배경이 미국의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그 근처에 있는 모텔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큐가 실제로도 미국에선 방송이 되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할님이 말한 의견을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게 감독이 이 영화를 다큐를 보고 아마 찍게 되었겠죠. 아마 그런 의견에서 봤을 때 보호소로 보내는 게 또 되게 잔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문희가 막 울고 엄마랑 헤어지기 싫고 그리고 그 과정이 막 맨날 월세를 벌기 위해서 향수를 팔고 하는 과정이 아이한테는 좀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문희가 일단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무엇보다 엄마가 문희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보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기 때문에 저도 중요한 거는 뭐 보낸다 만나다 이런 입장보다는 이 션 베이커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뭐 미국 그 국가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네, 아무튼 다른 무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번 라운드는 할님께 조금 더 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훨씬 강했어요. 확장적인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로비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 맞아요. 저도 사실 저는 그 엄마의 상태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네, 좀 정서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후반에 약간 딸을 계속 사랑하는 모습도 보이고 막 빗속에서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춤추는 묘사도 있고 되게 애정은 많이 느껴지는데
그거랑 별개로 조금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조금 묘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 안에 이제 문이 혼자서 목욕하고 있고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연출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되게 뭔가 기이하더라고요. 계속 보는데 그런 것도 엄마의 정신 상태가 약간 좀 이제 사실 온전치 못하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네, 아무래도 저는 엄마의 상태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마지막에 격리되는 상황 가서도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냥 영화 질문을 떠나서 그냥 영화 안에서만 보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남는다 하더라도 그 문희가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 네, 계속 도파민, 소위 말해서 도파민 터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이의 교육에 과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네. 그렇지 않으니까. 네. 일단은 엄마가 그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저를 지금 저 지금 끄덕끄덕 순간 뭐지? 저도 얘기를 해보려고. 네, 일단은 그래도 엄마의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라도 격리를 하는 게 이거는 나라 복제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격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감히 의견을 내보자면 격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박빙으로 1대1까지 왔는데요. 네, 이제 보니 제가 또 이렇게 네. 재밌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마지막 라운드 영화는 이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 네. 좋죠.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소재 영화고요. 네, 나치 독일에 살고 있는 10살 소년 조조가 이제 히틀러 유소년단에 소속된 청소년 군인이라고 네, 친구예요. 이제 그래서 영화는 이제 조조의 상상 속 친구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전쟁과 이런 전체주의를 풍자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조조는 우연히 집에 숨어 있는 유대인 소녀를 발견하게 되고 유대인 소녀와 교류를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가치와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혐오의 허상이 점점 드러나고 결국 조조는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근데 이 영화가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이 역사적 비극을 코미디와 상상력이라는 도구로 표현한 점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영미권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톤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비판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코미디와 상상력이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네, 비극의 역사를 코미디로 표현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거고요. 이번엔 하일님이 비극의 역사를 코미디로 표현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입장을 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도르님이 비극의 역사를 코미디로 다룬다는 건 아무래도 너무 조심스럽고 조금 조심해야 할 방식이다. 조심해야 할 표현 방식이다를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전 라운드 승자하셨던 할림부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군요. 일단 조조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어떻게 보면 타이카 와이티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저희가 영화를 보면 감독이 직접 히틀러 분장을 하고 상상 속의 어떤 인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참 어렵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많잖아요. 네. 블랙 코미디 자체가 풍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우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풍자나 우화를 다룰 때 등장하는 인물들은 되게 어린 인물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은 조금 의문점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거나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런 아이러니함 속에서도 역사적인 비극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영화 중에 스탠리 큐브릭 작품 중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작품이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전체주의를 좀 신랄하게 풍자하고 어떻게 세계 3차 대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굉장히 우화적이고 코미디처럼 풀어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도 저희가 마냥 웃고 있긴 하지만 되게 그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생겨요. 마지막 엔딩 때 이제 핵폭탄이 터지는데 핵폭탄이 터지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이 나와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실제적인 상황과 실제 상황과 영화의 분위기에서 오는 괴리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웃긴 요소잖아요. 코미디 네, 요소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런 괴리 자체도 비극을 부각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제 표도르님. 네. 저는 코미디로 승화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에 공감을 합니다. 네. 왜 하냐면 일단 실제로 전에 홀로코스트 관련 소재 영화들을 또 1년에 한두 개씩은 꼭 챙겨보는 것 같아요. 요즘 영화를 잘 안 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우슈비츠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혼자 갔었는데 그 공간과 그 현장이 주는 암울함이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 어두움을 너무 날씨가 정말 쨍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숙소들이 그대로 잔재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 계속 소름이 돋고 그 약간의 그 유대인들이 제가 알기로 독일군이 유대인을 이제 살상한 수가 600만 정도가 넘는 걸로 알아요. 거기 비석에서 그때 그렇게 봤었는데 그 전부가 그 600만 전부가 그 폴란드의 그 크라코프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다 죽은 건 아니지만 그 홀령들이 뭔가 나를 이렇게 엄습하는 것 같은 그 기운이 확 들면서 그걸 되게 피부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을 한번 다녀옴으로써. 그래서 그 후로는 조용히 이렇게 보게 되지 이것을 좀 예술 작품 자체로 즐긴다기보다는 그 역사에 대한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상기한다 이런 수단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디로서 뭔가 풀어낸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만큼 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폴란드 못 가봤거든요. 네, 저도요. 이길 거야. 근데 조조레빗 같은 영화가 조금 더 특이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 자체에서도 굉장한 냉소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 이 감독이 히틀러 분장을 하고 나온다라는 것부터 일단 1차로 웃기잖아요. 근데 일단 이 히틀러가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인 조조를 계속해서 이 히틀러 유겐트로서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 건 맞지만 결국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되잖아요. 같이 막 뛰어다닌다던가 막 배도 살짝 나와 있고 근데 이미 저는 그런 식으로 히틀러를 형상화한 것 자체부터 이미 비판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표면상으로는 코미디 같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냉소, 비판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해학의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거지 마냥 보고 무지성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코미디에만 집중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시의성을 다루는 그런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조조레빗처럼 코미디 요소가 가미된 작품들은 대부분 그런 해학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도 있고 지옥의 묵시록 같은 걸 봐도 은근히 좀 개그적인 포인트도 좀 있죠.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방법에는 비극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조금 더 읽기 쉽게, 보기 쉽게, 느끼기 쉽게 만드는 요소도 있겠구나. 그런 지점에서 코미디라는 장르가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일깨워주는 작품 중 하나가 이 조조레빗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토리 안에서의 코미디 요소는 녹여내기가
쉽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코미디 영화 자체로 풀어낸다 하면은 이 역사적 소재를 조금 너무 가볍게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역사적 소재뿐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돼서 봤던 영화가 있는데, 김정은을 되게 희화화해서 북한 제목이 인터뷰였었나요? 맞아요. 영화 네. 인터뷰라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미국 감독이 만들었을 거예요. 전혀 한국 연출진이 아예 없는 상황인 걸로 알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이해도가 없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이 쓸만한 언어들을 가지고 대사를 만들고, 그걸 김정은 닮은 교포 배우를 아무나 데려와서 연기를 시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북한 얘기이고 사실상 뭐 북한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거의 다른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저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이상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웃기게만 보는구나. 외국인들이 북과 남과 북의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은 휴전 상황인 거잖아요. 네. 휴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 건데도 단지 다른 나라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미국이 군에 대한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이런 위기 상황을 저렇게 웃기게만 표현한다는 게,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봤을 때는 너무 불쾌함이 많이 들어서, 이런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인 소재를 코미디로 푼다면, 근데 조조래빗은 아닙니다. 조조래빗은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잘 풀어낸 영화이기 때문에 코미디를 가미하면서도 히틀러를 희화화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이해도가 있는 상황에서 코미디로 만들면 오케이. 그러나 그냥 소재로만 쓰면은 소재로만 쓰면 너무나 위험한 지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의견 많이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든 생각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꼭 코미디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건, 그리고 희생자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아픈 사건들은 무조건 동의가 있은 후에 제작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어떤 장르를 만들든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뭐 그분들이 생각하는 혐오의 대상이 이렇게 희화돼서 그려질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만들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꼭 코미디가 아닌 다른 걸로라도 그렇죠. 충분히 불쾌하게 네. 그려질 수 있는 여지는 그렇죠. 있으니까요. 웃음이라는 거는 뭐 모든 웃음이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나보다 그 웃기는 상대가 낫다고 느낄 때 많이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위적으로 나보다 낮은 상대를 봤을 때 웃음이 터진다 해서 개그맨들이 좀 우스꽝스럽게 슬랩스틱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웃음을 자아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아마 뭐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 나보다 낮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약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데에서 오는 그 아까 말했던 그렇죠. 쾌감, 그리고 그 웃음으로써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정서와도 좀 맞는 해악,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코미디들은 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조래빗에서는 분명히 마지막에 그 F워드를 쓰면서 그렇죠. 완전히 이제 네. 보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네. 이제 감독도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뭐 논란이 충분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류의 영화나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계속 이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거는 필요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너무 깔끔해. 네. 네, 너무 완벽합니다. 네, 네, 제 그럼 의견은 그래서 하이님 와. 가까운 네. 제가 이겼네요. 네, 이제 그러네요. 다음 회차의 아이템 선정권 이제 할님께서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기계가 승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기계의 승리, AI의 승리. 아, 힘드네요. 그러게요. 아,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임의로 딱 나눠주셔서 하니까 네. 되게 재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오늘 같이 네, 오늘 사실 나눈 얘기들은 네. 영화를 더 네. 다양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너무 네. 저희의 그런 결말에 너무 네, 연연하지, 연연하지 마- 않았으면 네, 결말에 맞아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연연하고 좋겠고요. 싶네요. 그리고 다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네. 네, 소감. 맞아. 네, 빵상님 소감. 맞아요. 새로 오셨는데 맞아요. 소감. 맞아.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 뻔했네요. 네,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뭐. 먼저 그러면 빵상님 먼저 아, 소감을 저 이어서 먼저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수원 사람들 영화제로 이렇게 함께하는 화성팀공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판을 깔았던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뭔가 수원에서 활발하게 영화 이야기하고 계속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좀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할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다룬 세 편의 영화가 다 제가 현재까지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이고 우리가 항상 영화를 보고 나오면 얘기 나누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주인공 이해가 가느냐, 너라면 어땠을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공감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가 오늘 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다양한 각도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에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표도르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오늘 특별 게스트 빵상님이 많은 우리의 오갔던 이야기들을 너무나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위협감을 계속 느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영화 한 번 보지 말고 두 번, 세 번 보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나왔던 주제가 그로미님이 딱 선정을 해주신 건데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끝내기 사실 너무 아쉬워서 나중에 우리끼리 또 이제 뭐 밥을 먹거나 할 때 따로 이렇게 또 얘기 계속 해볼 수 있는 소재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혹은 또 스피노프식으로 또 하나 더 만들어 주셔도 그때 또 싸우는 거 아니야? 막.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때는 멱살을 아, 진짜 표도르로 재밌겠다. 오실 거죠 그때? 꼭 봐야죠. 항상님 꼭 오셔야 되고 네. 이 멤버는 꼭 다 모두가 영영까지 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이런 영화 속 이런 입장이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보다 이렇게 다 선배님이시고 다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많이 배워가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멘트를 슬슬 하자면 오늘 이야기 나눈 영화들은 모두 이제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선택의 순간들을 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한 것도 계속 저 영화 속에서 던진 질문들을 현실에 비춰보는 게 영화를 볼 때 어떤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골라왔던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듣는 분들도
네, 하나쯤 마음속에 가져볼 만한 질문을 발견하셨다면 그걸로 이번 밸런스 게임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영화 또 다른 고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그로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는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컨텐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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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